고나비뉴스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0년간 이어져온 약속, 한미동맹. 우리는 이 관계를 혈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에서 날아온 청부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동맹인가? 아니면 냉정한 거래인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서 경제는 안보가 되었고 투자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한미 관계는 가장 근본적인 신뢰의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이제 그 경랑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한미 협상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관계가 과연 정말 굳건한 동맹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좀 더 냉정한 거래 관계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예전처럼 자유무역하고 세계화 이런 시대는 좀 저물고 이제는 경제정책 하나하나가 바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기술 민족주의 시대랄까요? 그런 지정 경제학적 경쟁 구도가 된 거죠. 모든 게 얽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이 왜 이렇게 한국을 압박하는지, 그리고 먼저 타결된 미일 합의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 정부나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은 왜 한국을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입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무역 전쟁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걸 둘러싼 거의 실리콘 커튼 시대라고까지 하잖아요. 네네, 실리콘 커튼. 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하고요. 미국의 반도체법, 그 CIPS 액트도 사실은 단순히 미국 안에 공장 지어라, 이걸 넘어서 동맹국들을 좀 미국의 큰 지정학적 목표에 줄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드레의 조항이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아픈 부분이죠.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릴 수 없으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딜레마죠.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투자가 곧 안보다, 이런 공식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개념 자체가 경제 회복력, 공급망 안정, 기술 리더십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게 된 거죠. 그럼 외국 기업이 투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안보 심사 대상이 되고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CFIUS 같은 걸 통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서로 얽히는 게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도 퍼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는 군사동맹은 동맹이고 경제협력, 예를 들어 한미 FTA 같은 건 또 별개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네, 그랬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이런 산업 기반 자체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력 자산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네, 팬데믹 거치면서 공급망 중요성이 확 커졌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의 이런 산업 역량이 단순히 물건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타결된 그 미일 합의를 보면 좀 미국의 의도가 보인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큰 돈, 5,500억 달러인가요? 그걸 투자하는데 그 운영이나 나중에 수익 배분 같은 걸 보면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가요. 90대 10으로. 90대 10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미국 시장 접근이나 안보를 유지하는 대가로 내는 일종의 비용 같은 거죠. 그래서 주권 벤처 캐피털 모델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흥미로운 모델이네요, 정말. 근데 그 합의에서 보면 관세는 똑같이 15%씩 부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국 자동차 산업 타격이 훨씬 크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거죠? 한미 FTA로 무관세 혜택 받던 게 없어져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일본 차는 원래 관세가 있었으니까 15%가 돼도 충격이 덜한데 우리는 무관세였다가 갑자기 15%가 되니까 타격이 훨씬 크죠. 반면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쌀이나 소고기 시장 같은 거는 또 지켜냈단 말이죠. 이걸 보면 미국이 각 나라의 어떤 약한 고리, 아픈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면서도 이게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굉장히 조정된 압박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네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뭐 희생양처럼 끌려다닐 게 아니라 좀 핵심 파트너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방어만 하고 있기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수동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먼저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미국과 함께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이 되는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MSGA라고 해서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자 이런 제안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관계를 경제 협상에서도 좀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랑 처지가 비슷한 일본이나 EU 같은 나라들과도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죠. 지금 우리 정부는 약간 버티기의 전략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단기적으로는 협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게 길어지면 기업들 불확실성만 커지고 또 미국이 뭐 의약품에 100% 관세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 압덕을 가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미국이 요구하는 그 투자의 액수, 뭐 3,500억 달러 이런 숫자보다도 사실은 그 룰 자체를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산업 주권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 룰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미일 합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비슷한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뭐 5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하겠다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뭐 대미 통상 TF 이런 걸 가동하고는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정부가 협상할 때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분할 통치 전략 같은 것도 경계해야 하고요. 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른바 트럼프 2기 리스크인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뭐 삼중고 리스크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첫째는 뭐 보편적 기본 관세라고 해서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길 가능성. 둘째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기존 보조금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 셋째는 이런 정책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막 바뀔 수 있다는 극심한 변동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중고죠.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제 공급원을 간순 비용 효율성만 보고 짤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리밸런싱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을 대체할 한 곳을 찾는 차이나 플러스 원을 넘어서 뭐 멕시코 같은 니어쇼링 지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 아니면 다른 프렌드쇼링 국가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변화된 정치적 회복 탄력성을 갖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운영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건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랑 기업이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상설경제안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화한다든지. 네, 그런 제도적인 틀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은 현장에서 얻는 정보나 전략적 투자 계획을 정부와 공유하고 정부는 이걸 바탕으로 외교적인 지원이나 협상을 이끌어주고 서로 생존을 위해서 같이 가야 하는 뭐랄까 공생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듣다 보니 결국 이 모든 변화가 한미동맹의 어떤 근본적인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전통적인 안보 논리보다 경제 논리가 더 앞서는 건가요? 미국의 접근 방식이 확실히 좀 거래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가 미국의 대중국 경쟁 전략을 위한 일종의 플랫폼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거래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이런 국민 여론이 극단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일종의 민주적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래의 시대를 넘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관계의 틀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이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이런 비용 분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가진 독보적인 역량으로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역량 공유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국은 뭐 글로벌 파워나 원천 기술 R&D의 강점이 있고 우리는 초격차 제조 기술이나 빠른 실행력 같은 강점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건가? 이런 진정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야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한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동맹이냐 거래냐 이 사이에서 큰 시험대에 올랐고 기술 패권 경쟁이나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재조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은 어쩌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이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가? 이 질문 말고요. 이 새롭게 펼쳐지는 지정 경제학적 시대의 도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각자가 가진 정말 독보적인 강점들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함께 번영하고 안보를 지키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한미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산업 재건을 위한 자금 제공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 기술의 표준을 함께 만드는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인가? 거래를 넘어선 진정한 상호주의는 얼마를 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로 바꿀 때 시작됩니다. 비용 분담의 낡은 논리를 넘어 서로의 역량을 공유하는 새로운 동맹의 길. 대한민국의 다음 70년을 위한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